어젯밤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이면도로 등 결빙된 곳이 많아 출근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출근 시간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운행 횟수를 늘렸습니다. 정부가 집합 금지 조치 완화와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오는 16일에 발표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 상주의 종교시설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축해놨던 코로나19 백신의 2차 접종분을 출고하고 접종 대상도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부터는 또 음성 판정을 받은 승객에게만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 하원의 탄핵안 표결이 현지 시간으로 이르면 내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녀 사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어머니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 수도권에 또다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서울 도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범주 기자, 눈은 그쳤지만 길이 많이 미끄럽죠? 네, 수도권 지역의 눈이 밤새 그치면서 현재 차도의 눈은 거의 녹았지만 인도에만 눈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 높습니다. 어제 경기 시흥에 9.6cm, 서울 서초에 6.3cm의 눈이 오는 등 수도권에선 서울 남쪽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선 내린 눈의 양이 적었고 추위도 누그러져 도로에는 눈이 쌓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면도로의 경우는 미처 녹지 못한 눈이 밤새 얼어붙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오늘 아침 출근길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편이 안전하고 빠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도 출근 시간대 대중교통편을 늘렸습니다. 평소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던 출근 집중 배차 시간을 오늘은 30분 연장해서 9시 반까지 운영합니다. 지하철은 평소보다 운행 횟수를 36회 늘리고 시내버스도 노선별로 배차 간격을 줄여 증편 운행합니다. 다만 남산 순환로와 관악구 이면도로 등 상습 통제 구간을 지나는 버스 노선은 우회해서 운행합니다. 도로교통정보는 정류소에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와 도로 전광 표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또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출근 전에 도로 정보를 확인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주와 달리 어제 퇴근길은 정체를 빚지 않았는데요. 서울시는 눈이 막 오기 시작한 어제 오후 1시부터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제설 차량을 이용해 제설 작업에 들어갔고 곧이어 인력 8천여 명과 차량과 장비 1000여 대를 투입해 제설 작업을 확대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네, 이어서 좀 더 자세한 전국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도로 사정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도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베이지 캐스터, 오늘 여러모로 바깥 활동하기가 참 여건이 좋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어제부터 내린 눈 때문에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계단에는 이렇게 빙판길이 만들어진 곳도 있어서 이동하실 때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터널의 입구나 출구, 그리고 다리 위를 지나실 때는 속도를 더 늦춰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미세먼지 정보를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어제부터 황사가 유입되면서 새벽에는 서해 5도와 제주도에서 황사가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황사와 초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초미세먼지 농도도 전국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일시적으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호흡기 약하신 분들께서는 황사를 차단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한 가운데 오늘 강원 산간 지역에는 바람까지 거세게 불겠습니다. 동해안에 계신 분들은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높은데요. 서울이 영하 2.9도, 대구가 영하 3.8도, 전주는 0.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9도, 대구 11도, 광주 12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연말연시 특별 방역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하루 전인 토요일에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은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여기에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강도 높은 연말연시 특별대책까지 더해지자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더 커졌습니다. 저희는 생계가 더욱더 이제 1년이 지나서 너무 생계가 수입 자체가 0이 된 상태예요. 현행 방역 조치는 이번 주 일요일이면 끝나는데 정부가 종료 하루 전인 토요일 새 조정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우선 자영업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집합금지 조치부터 조금씩 해제됩니다. 거리두기 단계 완화와 관계없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장기간 집합금지로 인해 생계곤란 등 생업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영업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확산세가 꺾인 지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 한꺼번에 모든 시설을 해제할 수는 없어 우선순위를 검토 중입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현재 집합이 금지된 시설은 유흥시설 5종과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직접 판매 홍보관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입니다. 동시간대 정원 9명으로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학원도 제한돼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시설을 중심으로 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역대책회의에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 관계자는 실내 체육시설과 더불어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된 카페에 대한 방역조치 완화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아무리 방역수칙 준수를 엄격하게 하더라도 감염 위험을 어떻게 최소화할지는 여전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수도권에 내려진 2.5단계 조치가 2단계로 내려갈지 여부는 확진자 수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 평균 환자가 400에서 500명대를 유지해야 단계 조정이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확진자 증감 상황을 보고 집단 감염 발생 추이, 의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도들의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보도에 윤희정 기자입니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상주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이틀 동안 상주 BTJ 열방센터에서 열린 선교 행사의 참석자 500명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행사 참석자 중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상주시가 다음 날까지 명단 제출을 요청했지만 열방센터 측은 2차례 거부한 뒤 2주가 지난 17일 명단을 제출한 겁니다. 열방센터는 지난해 10월 2,500여 명이 참석하는 대형 집회를 열고 집합금지 안내문을 훼손하는 등 지금까지 3차례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할 계획입니다. 12월 3일하고 4일 2차례 거부됐습니다. 자료 제출 거부, 출자 명단 제출 거부 혐의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인정 진행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BTJ 열방센터를 운영하는 인터콥 대표와 교육 관련 간부 3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또 다른 열방센터 관계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전담할 임시병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확진은 완만히 감소 중입니다만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많은 요양시설 내 집단 감염은 이어지고 있어서인데요.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요양원입니다. 이 건물엔 요양원과 독거노인 거주시설이 함께 있습니다. 선제 전수검사에서 관계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입소자와 같은 건물 거주자 등 12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입소자와 거주자 등이 승강기와 식당을 함께 이용했는데 이를 통해 확산한 거로 추정됩니다. 마스크 착용 같은 게 좀 불편하신 치매 환자나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확진이 한번 되시면 자칫 중증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노출 위험도가 높습니다.
광진구의 한 요양시설에서도 관계자가 처음 확진된 후 직원과 입소자 등 7명에게 더 전파됐습니다. 서울에서 선제검사를 통해 확인된 요양병원 집단감염 환자는 168명, 요양시설 집단감염 사례는 179명에 이릅니다. 서울 사망자의 23%도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집중됐습니다. 이처럼 고위험 집단의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전담하는 임시병원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곳에 3월 말까지 음압시설을 갖춘 모듈형 중증 환자 전담병상 48개를 마련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부지를 1년간 무상 제공하고 비용과 의료진은 서울대병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중증 환자 전담병상 하나하나가 정말 시민의 생사를 가를 수 있음을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서울재난병원은 설치가 끝나는 대로 즉각 가동될 예정인데 중증 환자가 줄어들면 코로나19 일반 병상으로 전환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미 정부가 2차 접종용으로 비축해둔 물량을 풀어서 이 접종을 서둘러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대상도 의료진과 요양원 환자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우선 현재 비축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물량을 서둘러 현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2차 접종을 위해 쌓아두고 있는 백신을 풀어서 1차 접종을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안정적인 접종을 위해 2차 백신 물량 비축은 불가피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서 일단 접종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전역에 2,500만 회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이 배포됐지만 실제 접종은 900만 회 분량에 그치고 있습니다. We are releasing the entire supply we have for order by states rather than holding second doses in physical reserve. 접종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정부가 접종 대상을 1순위 대상인 의료진과 요양원 환자들로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접종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과 기저질환자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We are telling states they should open vaccinations to all people over age 65 and over, and all people under age 65 with a comorbidity with some form of medical documentation as defined by governors. 미국에선 지난주 하루 평균 3,200여 명이 코로나19로 숨지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반드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새로운 규정은 이달 2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미국 국적 승객들도 모두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하원의 탄핵 소추안 표결이 현지 시각으로 이르면 내일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본인은 이 탄핵 추진이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워싱턴에 또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지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김기현 특파원, 일단 의회 쪽 움직임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 결의안을 놓고 한국 시간 오전 8시쯤부터 의회에서 추가 토론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위해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인데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만큼 오늘 안에 표결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 하원은 펜스 부통령이 24시간 안에 결의안 이행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이번에는 탄핵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탄핵안 처리는 빠르면 내일쯤 시도될 전망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이 벌써 두 번째 탄핵 소추 위기인데 당연히 반응이 좋지가 않겠죠. 네, 임기 말 마지막 공개 일정으로 미 텍사스주에 있는 국경 장벽 건설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백악관을 떠나는 자리에서 반응을 내놨습니다. 탄핵 절차 개시를 마녀 사냥으로 몰아붙이면서 후폭풍을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absolutely ridiculous. This impeachment is causing tremendous anger, and you're doing it, and it's really a terrible thing that they're doing. 의사당 난입 사태를 선동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자신 발언이 완전히 적절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책임을 전면 부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탄핵 절차가 지속되면 엄청난 위험과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선동 발언도 계속했습니다. 다만 폭력은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의 계정을 정지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향해선 끔찍하고 파멸적 실수를 저질렀다며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런 혼란 상황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까지 잡혀 있습니다. 워싱턴 분위기는 정말 삼엄하죠? 네,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방 의사당 주변은 물론 워싱턴 시내 곳곳에 시위대가 집결할 만한 장소에는 모두 진입을 막기 위한 장벽이 설치됐습니다. 오늘부터 백악관과 의회 주변 반경 2, 3km 구간 안에 있는 주요 도로에선 차량 통행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DC와 수도권 지방 정부들은 주민들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Our goals right now are to encourage Americans to participate virtually and to protect the District of Columbia from a repeat of the violent insurrection experienced at the Capitol. 한편 지난주 의회 난입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TV로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봤다. 이런 측근들의 목격담도 나왔다면서요? 네, 의사당 난입 사태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실시간 TV로 시청했다고 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당시 의사당에 갇힌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닿지 않았다며 익명의 보좌진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폭력 사태를 흥미롭고 기분 좋게 지켜봤다고도 전했습니다. 대통령 최측근과 보좌진 15명, 상하원 의원들을 취재를 토대로 당일 상황을 재구성한 건데 특히 시위대가 펜스 부통령의 목숨을 위협하는 구호까지 외쳤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 그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공소장상의 혐의가 살인죄로 변경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인이 양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와 유기, 방임입니다.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에 검찰은 법의학자 3명과 대한아동청소년과 의사회에 정인이 사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정인이를 들고 있다 떨어뜨리면서 의자에 부딪혔다는 양어머니의 진술 신빙성을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재감정을 진행한 법의학자들은 양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또는 정인이가 사망할 가능성을 양모가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아동청소년과 의사회는 췌장이 절단된 정인이에게 교통사고 정도의 큰 충격이 가해졌다고 분석하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내부 검토를 진행해온 검찰은 오늘 첫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인이 양모에 대해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이 직접 공판에 참석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는 지금까지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800통 넘게 접수됐습니다. 법원은 이번 재판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중개법정 2곳을 마련했습니다.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800여 명이 응모해 51명이 방청 기회를 얻었습니다.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이 강추위 속에서 6살 어린이가 새벽에 내복 차림으로 편의점에 들어가서 엄마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요청했던 일이 있습니다. 청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다행히 30분 만에 아이는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건지 조진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영하 20도의 한파가 몰아친 지난 8일 이른 새벽. 얇은 내복 차림의 어린이가 두 손을 모으고 편의점에 들어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엄마가 없어져 찾으러 왔다는 아이. 편의점 점주는 곧장 난로 앞에 세우고 외투를 입혀 몸을 녹여줍니다. 혼자 울면서 여기로 들어왔어요. 내복 차림에 들어와가지고 많이 춥고 긴장하고 막 애가 좀 그래서 이제 좀 긴장 좀 완화시키고 그러냐고. 점주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조금 뒤 경찰이 출동합니다.
하지만 놀란 아이는 집 주소나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마침 그때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부모님의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신고자랑 통화를 하니까 자기 아이인 것 같다. 30분 만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 아이는 이날 오후 어머니와 편의점에 다시 찾아와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와이프가 이중주차 된 거를 빼기 위해서 아기가 자니까는 잠깐 나갔다 와야자고 한 7, 8분 정도 자리를 비웠는데 아이를 찾아준 편의점은 실종 아동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범죄 예방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편의점을 통해 아동과 치매 환자 등 70여 명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4분쯤 충남 논산시 광성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혼자 거주하던 80대 집주인 A씨가 숨졌습니다. 불은 집을 모두 태운 뒤에 소방대에 의해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한 목조 주택에서도 불이 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파포리의 한 목조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90여 제곱미터 규모의 집이 모두 탔고 집안에 있던 60살 김모 씨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이에 앞서서 어제 오후 4시 20분쯤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주유소 앞 맨홀 안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맨홀 내부의 전선으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근처 사무실 등 50여 세대의 전기가 끊겼고 한때 해당 주유소가 폐쇄됐습니다. 제주 남동쪽 해역에 일본의 해양조사선이 들어와 우리 해경 함정과 이틀간 대치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가운데 중첩 구역으로 서로 자국 수역이라고 보는 곳인데요. 해경은 일본 조사선이 다시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계속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해경이 제주 서귀포 남동쪽 130km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조사선을 발견한 건 지난 10일 밤 11시 55분쯤. 해경은 우리나라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틀에 걸쳐 일본 조사선의 활동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정당한 조사 활동을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 외무성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외교부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관할 수역에서 정당한 법 집행 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번 일본 측 선박의 조사 활동 수행 위치는 우리 측 EEZ 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역은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중첩되는 구역으로 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서로 자국의 수역이라고 주장해온 곳입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3,000톤급 함정 2대를 교대로 출동시켜 감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 4시 24분경 일본 해양조사선이 우리 측 EEZ를 벗어난 것을 확인하였고 우리 측 EEZ에서 다시 해양과학조사 활동을 벌일 것을 대비하여 감시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해경은 해양조사가 시작되면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간에 상관없이 감시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CMIT와 MIT, 이 성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숨지거나 병이 났다는 증거는 없다고 봤는데요. 검찰은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김채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2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출시한 가습기 살균제입니다. 살균 기능이 있는 CMIT와 MIT가 주요 성분입니다. 정부는 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쓰고 폐 질환 등을 앓게 된 사람들을 입증 정도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해당 성분들의 유해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기소 중지했던 검찰도 재작년 재수사를 거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성분의 유해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90여 명의 피해자를 냈다는 겁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서 CMIT, 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기업 임직원들의 과실과 건강 피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고 하지만 1심 법원은 1년 6개월 가까운 심리 끝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CMIT, MIT 성분이 이용자에게 폐 질환과 천식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환경부와 여러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봐도 인과관계를 증명한 내용은 없고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은 피해 구제를 위해 기준을 점차 완화해가며 피해자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형사 재판에 이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이 다 증거인데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전문가들이 엄격히 심사한 피해 판정 결과를 재판부가 부정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경북 경주의 월성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고농도로 검출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수원 측이 기준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만 주민 불안은 여전한데요. 민간 환경감시기구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시위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월성 원전에서 리터당 최대 71만 3,100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겁니다. 삼중수소는 기준치 이상 피폭 시 유전자 변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속한 민간 합동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단순하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들은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 원전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균열이 발생해서 만일에 방사능이 누출됐다면 더 심각한 문제잖아요. 한수원 내부 조사 자료를 보면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와 폐수지 저장 탱크, 배관 등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높게 검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월성 1호기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 차수막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8년째 파손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월성 4호기 저장조 집수조에서는 인공 방사능 물질인 감마 핵종이 지난 2019년 미량 검출돼 보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수원 측은 원전 건물 내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됐지만 법적 기준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외부로 배출할 때 허용 기준치인 4만 100크렐을 초과하지 않도록 별도 관리가 이루어져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손상된 차수막에 대해서는 이번 올해 6월 달까지 신속하게 복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계획적이고 통제적으로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에 대한 주민 불안이 누적되고 있는 데다 정치권 공방까지 불거지는 상황. 경주시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입니다. 오늘은 빙판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계단에는 이렇게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서 미끄러운 곳도 있고요. 도로에는 살얼음이 끼어 있습니다. 평소보다 천천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하셔야겠는데요. 중국에서 황사와 초미세먼지가 함께 유입되면서 전국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이것보다 입자가 훨씬 더 작아서 몸에 해로운 초미세먼지 농도 또한 전국 나쁨 단계 예상되고요. 밤에는 일시적으로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낮 동안 강원 영서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2.7도, 대구 영하 4도, 세종 영하 3.9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기온이 높습니다. 한낮에도 어제보다 5도가량 기온이 높을 텐데요. 서울이 9도, 대전 10도 예상되고 강릉과 대구 11도, 광주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m, 그리고 동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남해안에서는 천문조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공기는 여전히 탁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중부와 호남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일 확진자 발생 건수는 감소세를 보인 건 맞는데 방역 당국은 그것이 또 섣부른 긴장 완화로 이어질까 봐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확실하게 진정이 돼야 거리 두기 조정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덕수 기자, 어제 0시 기준으로는 신규 확진자 몇 명 나왔나요?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37명으로 국내 발생 508명, 해외 유입 사례 29명입니다. 그제보다 80여 명 늘어난 건데 검사 건수가 전날보다 2배 넘게 많은 걸 감안하면 증가세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확진자 현황을 분석해 함께 발표했는데요. 지난 한 주간 확진자는 5,4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병원과 요양병원 관련이 554명으로 10.2%, 종교시설 관련은 524명 9.7%로 여전히 집단 발생 중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와 인터콥 관련 확진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확진자 중 53명이 대전과 충북, 광주 등 9개 시도 27개 종교시설과 모임을 통해 총 450여 명에게 추가 전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문자 중 67%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 사이에 BTJ 열방센터 방문자는 조속히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면서 행정명령을 통해 방문자들이 서둘러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경찰과 협력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강제 처분도 이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지금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그야말로 오매불망 거리 두기 완화만 기대하고 있는데 일단 주말에 발표가 있다면서요? 네, 방역당국은 오는 16일 토요일에 거리 두기 조정 여부와 방역수칙 완화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재 2.5단계인 수도권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내리는 것과 관련해 하향 기준인 하루 400에서 500명 아래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 감소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집합금지 해제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시설별 단체들과는 단계적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국내 백신 확보 물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현재 확보한 백신과는 다른 개발 방식, 즉 다른 플랫폼의 백신을 곧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접종 이후 면역 지속 기간의 불확실성과 혹시 모를 안전성 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 여당은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를 무료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집합금지나 제한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국회에서는 국가의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업주들에게 정부가 법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도 잇따랐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를 찾은 소상공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영업 정지와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 방역 수칙에는 공감하지만 최소한 생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제로 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후 서울의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전국적으로는 30% 정도 매출이 빠졌습니다. 이처럼 한계에 다다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집합금지나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겁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법안은 손실규모 산정 기준에 대한 겁니다. 집합금지와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을 전년도 매출액과 세금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영업자의 영업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당연히 보상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헌법상 당연한 논리입니다. 정의당 배진규 의원은 임대료와 공과금, 이자, 위약금을 면제해주자는 이른바 4가지 멈춤법을 발의했습니다. 임대료의 경우 집합금지 기간에는 안 내고 제한 기간에는 절반 정도만 내되 국가나 지자체가 임대인을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상하자는 법안은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발의됐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기재부는 손실 규모 산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수용 곤란 입장을 표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북한이 제8차 당대회를 8일 만인 어제 폐막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오늘자 보도에서 어제 8차 당대회를 공식 폐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당 총비서가 대회 결론으로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또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오는 17일 평양에서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이후에 방역 수칙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기대가 큰데요. 이제 방역은 본인들에게도 생존의 문제라면서 안전하게 영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직접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람이 더 몰린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박민경 기자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클럽 등 일부 업종은 거의 1년 동안 영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문을 닫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건 집합금지뿐이었습니다. 무기한으로 그냥 문 닫으라고 하지를 말고 다른데 일반 식당이나 이런 데처럼 영업 시간적인 거를 변동을 줘서라도 장사할 수 있게끔. 방역 수칙 준수는 이제 당연한 거라며 영업을 하면서도 확진자 발생은 예방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무대에서 이 춤을 출 때도 이 거리두기를 할 수도 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전에서부터 이제 이 구분을 다 정했습니다. 춤출 수 있는 공간하고 춤추지 못하는 공간하고 다 그 구분을 정했기 때문에. 실내 체육업계도 방역이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영업만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다만 이전처럼 밤 9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오히려 방역이 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9시로 시간을 제한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더 몰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시간을 좀 길게 늘려서 최대한 길게 영업하게 해주시고 면적당 그 수용 인원을 책정해서 해주셔가지고 운영하게 해주시면은 그래도 저희도 더 안전하게 영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외식업계도 이용시간 제한이 매출 하락의 결정타였다며 현실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이 9시까지라고 하면 7시 넘어서는 손님들이 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저녁 장사가 그래도 뭐 술과 음식과 더불어서 한 11시까지는. 일부 학원들은 학생들의 상태를 매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강조합니다. 학원은 특정 학생들이 매일처럼 오는 공간인 거고 그 특정 학생들의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각 업종마다 요구는 다양했지만 감염 확산을 예방하면서도 영업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기대하는 건 같은 마음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완화에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서 방역과 경제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 시설별로 형평성까지 고려해서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조빈나 기자 보도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특정 업종과 시설을 한데 묶어 제한하는 현행 방역 수칙은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형평성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생계에도 어렵고 그렇다고 방역 효과가 지금 뭐 뚜렷하게 좋은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죠. 방역 능력이나 아니면 개별 업소의 방역 지침을 얼마나 준수하는지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업종 위주로 규제를 하다 보니 지금 시간이 오래 갈수록 어떻게 보면 그 업계의 수능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를 완화해도 되는 것일까? 설날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모이는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완화했다, 또 바로 또 강화했다 하는 그런 조정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조치를 완화하게 되면 또 언제 다시 지금 여러 가지 계절적 요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확산될 여지는 있다. 방역 효과를 높이면서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형평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왜 그 시설을 영업을 제한을 하고 시간을 제한을 하고 인원을 제한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근거가 전달이 되고 공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좌석을 줄인다든지 또 환기 시스템을 한다든지 칸막이를 한다든지 이 돈이 드는 부분은 정부가 좀 지원해서 업종 내에서도 좀 조건을 갖춘 데는 좀 더 열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시설별 기준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방역 실천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특정한 업종이나 또는 장소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전 국민들이 방역 거리두기에 참여해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참 동안은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다 생각을 하시고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영국 남아공에 이어서 최근 일본에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죠. 우리 방역 당국은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또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은 오류 없이 가능한 상황인지 직접 설명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일본에서 새로이 발견된 그 바이러스는 영국과 또 다른 나라 남아공의 그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이고 아마도 브라질에서 연유됐을 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감염력은 더 높아질 수 있지만 이것이 더 위중도에 영향을 준다는 이런 그 학계의 정론은 아직 없는 편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들은 이렇게 변이에 대해서 인식하는 부위가 서로 다릅니다. 변이가 인식하는 부위는 주로 이제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그런 부위와 그다음에 뉴클리오 캡시드라고 하는 그런 부위인데 우리나라의 인식 부위들은 외피에 대한 검사 부위 그리고 유전자의 복제에 담당하는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오작동의 우려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방법에 따라서 국가가 격리 치료를 명할 때의 격리 치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산 치료제와 또는 이런 대응 대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심사서거된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예산적 측면과 또는 공급의 측면에서는 좀 더 다른 브리핑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등국화해서 격리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여건에 비추어 이 격리 기간의 단축은 너무 빠른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좀 더 방역을 위한 보수적인 방향으로서 현재까지는 14일 격리를 유지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신 분들의 양성률도 적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검증할 수 없지만은 그렇다 그래도 결코 낮지 않은 양성률일 가능성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열방센터와 관련된 누적 환자는 모두 576명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으신 분들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11월과 12월 중 열방센터를 방문하신 분들은 조속히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과 접촉 후에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국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를 두고 미 보건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의 새로운 진앙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는데요. 당시 시위대를 피해 의사당 내 고립됐던 의원들이 연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의원들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와 미 정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보니 왓슨 콜먼 하원 의원과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 의원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두 사람은 의사당 난입 사태 때 동료 의원 수백 명과 함께 의회 청문회장에 고립됐다가 모처로 긴급히 피신했다고 전하면서 당시 같은 공간에 있던 의원 일부가 마스크 착용 지시를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보다 앞서 공화당 소속 척 플라이시먼 하원 의원도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알리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요. 그는 긴박한 대피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의원과 접촉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의사당 의료진은 이번 사태로 의원들과 의사당 직원들이 코로나19 감염자에게 집단으로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포르투갈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가장 많은 1일 신규 사망자가 발생하자 정부가 또 한 번의 봉쇄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날 포르투갈 정부는 사실상 3차 대유행에 직면했다며 조만간 지난해 3월에 실시한 봉쇄령과 비슷한 수준의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선 지난 6일 처음으로 하루 10,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날 마르셀루 헤벨루 드 소자 포르투갈 대통령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수도 리스본 관저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은 마르셀루 대통령이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몸에 큰 이상도 없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그는 2주 뒤에 있을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데 이번 확진 판정으로 대통령 공식 행사는 물론 예정됐던 대선 후보자 토론회와 재봉쇄 관련 보건회의 역시 모두 취소됐습니다. 그동안 개와 고양이, 밍크 등의 동물들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소식이 여러 차례 보도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인간과 유전학적으로 유사한 영장류인 고릴라의 감염 사례가 세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동물원 사파리에서 고릴라 3마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인간과 생물학적인 구조가 유사한 영장류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동물원 측은 고릴라 8마리 중 일부가 기침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한 결과 2마리에게서 먼저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8마리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해왔고 현재 다른 1마리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해 코로나19에 걸린 고릴라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동물원은 캘리포니아주의 이동 제한 조치로 지난달 6일부터 전면 폐쇄됐는데요. 현재 당국이 고릴라들의 정확한 감염 경로를 추적 중인데 앞서 동물원 야생보호팀 직원이 무증상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어 그에게서 전염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제 소식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내 소식도 몇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의사 국시 이달 23일부터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해서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를 치르지 않았던 의대생 2,700여 명이 이번 달 말에 국시 실기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국시 실기시험은 오늘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으로만 응시 원서를 받아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20일간 치러집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정성,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도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중보건의 등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두고 볼 수 없었다며 이번 국시 시행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둘째 날 101만 명 신청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 자금 지급 둘째 날인 어제도 101만 명이 신청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첫날 신청자 101만 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202만 명의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175만 명으로 총 4,950억 원이 지급됐는데요. 오늘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오후에 받을 수 있고 내일부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분을 모아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나랏빚이 826조 원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지난해 11월까지 국가 채무가 4차 추경 집행 등에 따라 826조 원을 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가 98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세금이 전년에 비해 줄어든 반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추경을 4차례 집행하면서 정부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 채무도 이 기간 127조 원 넘게 불어나서 826조 2천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등 8,900억 확보했다는 소식인데요.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구매비와 예방접종에 따른 부대 비용 관련 예산으로 약 8,900억 원가량을 확보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확보한 백신 구매비를 활용해 모더나사 백신의 선급금 및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백신 잔금 등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백신 보관을 위한 냉동고는 조달청을 통해 입찰 공고 중으로 이달 안에 100대를 먼저 사고 1분기 안에 총 250대를 설치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부가 구매 계약 체결한 5,600만 명분 백신은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바로 접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증시 과열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가지수도 그제와 어제 연이틀 조정을 보였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 3월에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 등인데요. 그 동향 포함해서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는 식지 않았습니다. 순매수 규모는 2조 3천억 원가량. 역대 최대였던 이틀 전의 절반 정도이긴 하지만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힘겨루기 속에 100포인트 넘게 오르내린 코스피는 22포인트 남짓 떨어지며 이틀 연속 숨고르기를 했습니다. 좀 쉬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개인 투자자들 역시 흥분된 상태에서 진정하면서 시장의 환경 그리고 지표 개선을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융당국의 경고도 다시 나왔습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늘어난 신용대출을 언급하며 특정 자산시장으로 쏠리는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시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증시 과열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지금 주식시장도 상당 부분은 부채가 끌고 올라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주가가 하락했을 때 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좀 완화시키려는 게 아마 정부의 입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료를 2달여 앞둔 공매도 금지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기자단에게 공지 문자를 보내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기간이 예정대로 3월 15일에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의 공매도 참여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도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재개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시장은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야권 단일화 논의를 주도하는 모양새가 되자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안 대표를 공개적으로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이 판을 주도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요. 결국 김종인 대 안철수 기싸움 양상입니다. 김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 대표를 언급하지 말라. 당대당 통합은 없다며 비공개 회의에서 경계령을 내렸던 김종인 비대위원장.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안 대표 본인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정치 상식에 맞지 않는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안 대표가 경쟁하는 3자 구도가 되더라도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특히 현재 안 대표의 지지율은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양대 정당, 특히 국민의힘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안철수 지지도를 볼 것 같으면 우리 당에 있는 사람이 거기다가 지지한 사람도 있고 민주당 사람이 지지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면 지지층은 결집할 거란 전망인데 안 대표 중심의 단일화 논의에 일부 예비 후보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안 대표는 단일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김 위원장의 비판에 대해선 야권 지지자가 원하는 것은 단일화를 통한 서울시장 선거 승리라고 응수했습니다. 3자 구도는 지지자의 상처가 될 것이라며 본인으로의 단일화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야권 지지자분들의 그 마음이 상처를 입으실까 좀 걱정이 됩니다. 간절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절박하게 원하는 것이니까요. 지지율을 지렛대로 삼으려는 안철수 대표와 절대 끌려가지 않겠다는 김종인 위원장. 다음 주 국민의힘 후보 접수를 앞두고 두 사람의 기싸움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주요 법안, 얼마 전에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외에도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난해 개정 시행이 된 바 있습니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도 불리는데요. 실제 처벌은 좀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오다가 이번에 대법원이 형량을 대폭 올리는 양형 기준을 새로 내놨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가 법을 어겨 노동자가 숨질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 기준은 기본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 그쳐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다는 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새 기준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기본 권고 형량이 1년에서 2년 6개월로 상향되고 감경 또는 가중 요인을 적용한 형량도 늘렸습니다. 5년 내 재범을 저지르거나 유사 사고가 반복된 경우 또 다수의 피해자가 나온 경우를 새로 추가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탁금을 내면 형량을 덜어주던 것 역시 제외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고 자수와 내부 고발을 특별 감경 사유에 포함시켜 수사 협조 등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고형량 범위를 상향한 것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 여전히 전체 형량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이고요. 양형위원회는 다음 달 공청회를 거친 뒤 오는 3월 말 새 양형 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방역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졌는데요. 전 세계 기업들도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CES에는 어떤 신기술들이 나왔을까요? 임주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작은 로봇이 방 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꼼꼼히 푸른 빛을 비춥니다. 자외선 살균 램프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없애는 겁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스스로 장애물도 피해 다닙니다. 이 로봇은 공간에 맞게 직접 소독약을 뿌리고 고온 살균 작업도 해냅니다. 사람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을 줄여주는 방역 로봇들입니다. 개인의 건강 관리를 직접 챙기는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You've been on your computer too long. How about stretching and taking a short break? 국내 기업들도 앞다퉈 신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집중을 돕고 밤에는 숙면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조명부터 병원에 가지 않고도 간단하게 폐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등은 이번 CES에서 혁신상을 휩쓸었습니다. 홈 헬스케어 쪽으로 점점 이동함에 따라 큰 장치들이 소형화되고 있고 가정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로봇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경연장으로 변모한 헬스케어 산업. 오는 2025년이면 시장 규모가 6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될 만큼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5조 원의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가 집행되었고요. 1,0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집행된 메가 딜도 40건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미래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떠오른 헬스케어 시장을 놓고 신기술로 무장한 전 세계 기업들의 주도권 싸움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어젯밤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이면도로 등 결빙된 곳이 많아 출근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출근 시간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늘렸습니다. 북한의 제8차 당대회가 8일 만인 어제 폐막했습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군사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집합금지 조치 완화와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오는 16일에 발표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 상주의 종교시설 BTJ 열방센터 관련 감염자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축해놨던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분을 출고하고 접종 대상도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음성 판정을 받은 승객에게만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 하원의 탄핵안 표결이 현지 시간으로 이르면 내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녀 사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지금 시각 아침 7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출근 시간대인데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수도권 등에 눈이 왔고 큰 도로는 제설이 됐지만 이면 도로에는 살얼음이 많이 끼어 있는데요. 관련해서 교통 상황으로 뉴스광장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범주 기자 나오십시오. 지금 여의도 쪽에 있는 것 같은데 도로 사정이 좀 어떻습니까? 네, 수도권 지역의 눈이 밤사이 그치면서 현재 차도에 내린 눈은 거의 녹았고 인도에만 눈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4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 높습니다. 어제 경기 시흥에 9.6cm, 서울 서초에 6.3cm의 눈이 내리는 등 수도권에서는 서울 남부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선 내린 눈의 양이 적었고 추위도 누그러져 도로에는 눈이 쌓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면도로의 경우는 미처 녹지 못한 눈이 밤새 얼어붙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오늘 아침 출근길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편이 안전하고 빠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도 출근 시간대 대중교통편을 늘렸습니다. 평소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던 출근 집중 배차 시간을 오늘은 30분 연장해서 9시 반까지 운영합니다. 지하철은 평소보다 운행 횟수를 36회 늘리고 시내버스도 노선별로 배차 간격을 줄여 증편 운행합니다. 다만 남산 순환로와 관악구 이면도로 등 상습 통제 구간을 지나는 버스 노선은 우회해서 운행합니다. 도로교통정보는 정류소의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와 도로점검 표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또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출근 전에 도로정보를 확인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주와 달리 어제 퇴근길은 정체를 믿지 않았는데요. 서울시는 눈이 막 오기 시작한 어제 오후 1시부터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제설 차량을 이용해 제설 작업에 들어갔고 곧이어 인력 8천여 명과 차량과 장비 1,000여 대를 투입해 제설 작업을 확대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네, 오늘 날씨와 관련해서 신경 써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앞서 보신 빙판길 그리고 미세먼지가 또 찾아왔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지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빙판길 그리고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도로 큰 곳에는 눈이 대부분 녹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는 여전히 살얼음이 끼어 있어서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곳은 강남대로인데요. 큰 도로는 눈이 녹아 있지만 여전히 도보에는 눈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온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 영하 3도로 어제 아침보다 6도가량 기온이 높고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9도가량 기온이 껑충 뛰어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서울 기온 영하 5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추위가 조금 풀리니까 북서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고 곳곳에서 황사의 영향도 받겠습니다. 또 황사보다 입자가 더 작아서 우리 몸에 해로운 초미세먼지 농도도 오늘 전국에서 나쁨 단계 예상되고요. 밤에는 일시적으로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끼겠고 낮 동안 강원 영서에는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5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높습니다. 강릉이 3도, 대전 영하 2.9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9도, 대구 11도, 광주 12도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여러 중요한 동향들이 감지됐던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대회 어제 폐막을 했습니다. 이번 당대회에서 총비서로 추대된 김정은은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말로 대회 결론을 가름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영철 기자, 북한 매체 보도가 조금 전에 나왔죠? 전해주시죠. 네,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를 8일 만인 어제 폐막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일정이 축소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 있었는데 역대 두 번째로 긴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대회 결론을 통해 김정은 총비서는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인민군대를 최정예화,
강군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하여 그 어떤 형태의 위협에도 국가 방위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도 조목조목 강조했습니다. 금속공업, 화학공업 부분부터 정상 궤도에 확고히 올려 세우고 경공업은 원료 차제 국산화를, 과학기술은 발전을 통해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담보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당대회에 이어서 오는 17일에는 우리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개최도 예고를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소집 공시를 통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오는 17일 평양에서 소집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직 문제, 그리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한 법령 폐퇴 문제 등을 안건으로 지목을 해서 당대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추인하는 후속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김여정 부부장은 별도의 담화를 통해서 우리 군을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10일 심야에 북한이 열병식을 개최한 정황을 포착했다거나 정밀 추적중이라고 한 것은 동족에 대한 적의적 시각을 숨김없이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보도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의 담화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김여정의 직책이 종전에 당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변동된 것이 확인된 겁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라이브로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37명. 이 확진자만 놓고 보면 전날에 비해서 80여 명이 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났던 것에 비하면 이 확진자 증가폭이 그렇게 높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완만한 감소세 확실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방역의 경계심이 늦춰질까 봐 상당히 우려된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종교, 의료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불안합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전체 확진 사례는 5,400여 건인데요. 그 가운데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 관련된 사례가 10%가 넘고 또 종교시설 관련 사례도 10% 가까이 돼서 이 두 사례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백신 접종 우리도 시작이 되지요. 백신 확보 물량도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현재 확보한 백신과는 다른 개발 방식, 즉 다른 플랫폼의 백신을 곧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통적인 제조 기법으로 생산하는 노바백스의 백신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접종 이후 면역 지속 기간의 불확실성이라든지 혹시 모를 안전성 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와 여당은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를 무료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백신과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전까지 이 확산세를 최대한 잘 틀어막는 걸 텐데요. 요즘 종교시설인 상주 열방센터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전국 각지로 번지면서 현재 최대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입니다. 지난 7일 상주시 공무원들이 시설 폐쇄에 나섰지만 열방센터 측은 거세게 막았습니다. 영장 가져오셨습니까? 영장 필요 없는 겁니다. 영장 필요합니다. 영장 필요합니다.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BTJ 열방센터는 인터콥의 본부인데 인터콥은 기독교 전파가 안 된 해외 지역 선교를 목표로 하는 종교시설입니다. 지난해 11월 27일과 28일 여기서 500명 넘게 참여하는 행사가 열렸는데 이후 참석자 12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모두 570여 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확진자 발생 이후 센터 방문자가 2,800명에 달하는데 지금까지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은 3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센터 측이 확진자 발생 2주 후에야 참석자 명단을 제공한 데다 연락처가 잘못 기재돼 있거나 아예 연락을 받지 않는 사람이 많아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비추어 이와 같은 방역 조치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는 사회 전반에 상당한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확진자 중 53명은 9개 시도의 27곳 종교시설과 모임을 통해 450명에게 추가로 감염을 시킨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방문자들에게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거부할 경우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경찰의 강제 처분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북 상주경찰서는 행사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등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포함한 현행 거리두기와 방역 대책 이번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정부가 토요일에 새 조정안을 발표하는데요. 집합 금지는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서 차례대로 조금씩 해제하고 거리두기 완화 여부는 이번 주 확진 추이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여기에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강도 높은 연말연시 특별대책까지 더해지자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더 커졌습니다. 저희는 생계가 더욱더 이제 1년이 지나서 너무 생계가 수입 자체가 0이 된 상태예요. 현행 방역 조치는 이번 주 일요일이면 끝나는데 정부가 종료 하루 전인 토요일 새 조정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우선 자영업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집합금지 조치부터 조금씩 해제됩니다. 거리두기 단계 완화와 관계없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장기간 집합금지로 인해 생계곤란 등 생업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영업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확산세가 꺾인 지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 한꺼번에 모든 시설을 해제할 수는 없어 우선순위를 검토 중입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현재 집합이 금지된 시설은 유흥시설 5종과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직접 판매 홍보관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입니다. 동시간대 정원 9명으로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학원도 제한돼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시설을 중심으로 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역대책회의에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 관계자는 실내 체육시설과 더불어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된 카페에 대한 방역조치 완화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아무리 방역수칙 준수를 엄격하게 하더라도 감염 위험을 어떻게 최소화할지는 여전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수도권에 내려진 2.5단계 조치가 2단계로 내려갈지 여부는 확진자 수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 평균 환자가 400에서 500명대를 유지해야 단계 조정이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확진자 증감 상황을 보고 집단 감염 발생 추이, 의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미 정부가 2차 접종용으로 비축해둔 물량을 풀어서 접종을 서둘러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상도 의료진과 요양원 환자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는 우선 현재 비축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물량을 서둘러 현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2차 접종을 위해 쌓아두고 있는 백신을 풀어서 1차 접종을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안정적인 접종을 위해 2차 백신 물량 비축은 불가피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서 일단 접종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전역에 2,500만 회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이 배포됐지만 실제 접종은 900만 회 분량에 그치고 있습니다. We are releasing the entire supply we have for order by states rather than holding second doses in physical reserve. 접종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정부가 접종 대상을 1순위 대상인 의료진과 요양원 환자들로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접종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과 기저질환자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We are telling states they should open vaccinations to all people over age 65 and over, and all people under age 65 with a comorbidity with some form of medical documentation as defined by governors. 미국에선 지난주 하루 평균 3,200여 명이 코로나19로 숨지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반드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새로운 규정은 이달 2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미국 국적 승객들도 모두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미 워싱턴 분위기가 대단히 삼엄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새 대통령 취임식이 임박한 상황에서 트럼프 현 대통령 탄핵 절차까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상황 현지 특파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특파원, 먼저 하원의회의 표결 절차가 이제 조만간 진행될 것 같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 결의안을 놓고 한국 시간 오늘 오전 8시쯤부터 추가 토론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위해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인데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만큼 오늘 안에 표결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 하원은 펜스 부통령이 24시간 안에 결의안 이행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이번에는 탄핵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탄핵안 처리는 빠르면 내일쯤 시도될 전망입니다. 자, 트럼프는 이게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네요. 네, 임기 말 마지막 공개 일정으로 미 텍사스주에 있는 국경 장벽 건설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백악관을 떠나는 자리에서였습니다. 탄핵 절차 개시를 마녀 사냥으로 몰아붙이면서 후폭풍을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absolutely ridiculous. This impeachment is causing tremendous anger, and you're doing it, and it's really a terrible thing that they're doing. 의사당 난입 사태를 선동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자신 발언이 완전히 적절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책임을 전면 부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탄핵 절차가 지속되면 엄청난 위험과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선동 발언도 계속했습니다. 다만 폭력은 원치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자신의 계정을 정지시킨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향해선 끔찍하고 파멸적 실수를 저질렀다며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까지 치러야 하니까 이 워싱턴은 정말 긴장이 대단할 것 같아요. 네,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방 의사당 주변은 물론 워싱턴 시내 곳곳에 시위대가 집결할 만한 장소에는 모두 진입을 막기 위한 장벽이 설치됐습니다. 오늘부터 백악관과 의회 주변 반경 2-3km 구간 안에 있는 주요 도로에선 차량 통행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DC와 수도권 지방 정부들은 주민들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Our goals right now are to encourage Americans to participate virtually and to protect the District of Columbia from a repeat of the violent insurrection experienced at the Capitol. 지난주 의회 난입 사건 발생 당시에 트럼프는 TV로 느긋하게 지켜보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증언도 나왔다면서요? 네, 의사당 난입 사태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실시간 TV로 시청했다고 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당시 의사당에 갇힌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닿지 않았다며 익명의 보좌진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폭력 사태를 흥미롭고 기분 좋게 지켜봤다고도 전했습니다. 대통령 최측근과 보좌진 15명, 상하원 의원들 취재를 토대로 당일 상황을 재구성한 건데 특히 시위대가 펜스 부통령의 목숨을 위협하는 구호까지 외쳤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그 양모에 대해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돼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요. 의사단체 등에서 이건 살인으로 봐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정인이 양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 치사와 유기, 방임입니다.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에 검찰은 법의학자 3명과 대한아동청소년과 의사회에 정인이 사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정인이를 들고 있다 떨어뜨리면서 의자에 부딪혔다는 양어머니의 진술 신빙성을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재감정을 진행한 법의학자들은 양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또는 정인이가 사망할 가능성을 양모가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아동청소년과 의사회는 췌장이 절단된 정인이에게 교통사고 정도의 큰 충격이 가해졌다고 분석하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내부 검토를 진행해온 검찰은 오늘 첫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인이 양모에 대해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이 직접 공판에 참석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는 지금까지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800통 넘게 접수됐습니다. 법원은 이번 재판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중개법정 2곳을 마련했습니다.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800여 명이 응모해 51명이 방청 기회를 얻었습니다.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4분쯤 충남 논산시 광성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혼자 거주하던 80대 집주인 A씨가 숨졌습니다. 불은 집을 모두 태운 뒤 소방대에 의해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한 목조 주택에서도 불이 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파포리의 한 목조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90여 제곱미터 규모의 집이 모두 탔고 집안에 있던 60살 김모 씨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 4시 20분쯤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주유소 앞 맨홀 안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맨홀 내부의 전선으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근처 사무실 등 50여 세대 전기가 끊겼고 한때 해당 주유소가 폐쇄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CMIT와 MIT 이 성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숨지거나 병이 났다는 증거는 없다고 봤는데요. 피해자 측과 검찰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판결 내용 김채린 기자 보도로 자세히 보시죠. 2002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출시한 가습기 살균제입니다. 살균 기능이 있는 CMIT와 MIT가 주요 성분입니다. 정부는 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쓰고 폐 질환 등을 앓게 된 사람들을 입증 정도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해당 성분들의 유해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기소 중지했던 검찰도 재작년 재수사를 거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성분의 유해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90여 명의 피해자를 냈다는 겁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서 CMIT, 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기업 임직원들의 과실과 건강 피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고 하지만 1심 법원은 1년 6개월 가까운 심리 끝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CMIT, MIT 성분이 이용자에게 폐 질환과 천식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환경부와 여러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봐도 인과관계를 증명한 내용은 없고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은 피해 구제를 위해 기준을 점차 완화해가며 피해자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형사 재판에 이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이 다 증거인데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전문가들이 엄격히 심사한 피해 판정 결과를 재판부가 부정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제주 남동쪽 해역에 일본의 해양 조사선이 들어와 우리 해경 함정과 이틀간 대치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가운데 중첩 구역으로 서로 자국 수역이라고 보는 곳인데요. 해경은 일본 조사선이 다시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계속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해경이 제주 서귀포 남동쪽 130km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조사선을 발견한 건 지난 10일 밤 11시 55분쯤. 해경은 우리나라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틀에 걸쳐 일본 조사선의 활동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정당한 조사 활동을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 외무성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외교부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관할 수역에서 정당한 법 집행 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번 일본 측 선박의 조사 활동 수행 위치는 우리 측 EEZ 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역은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중첩되는 구역으로 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서로 자국의 수역이라고 주장해온 곳입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3,000톤급 함정 2대를 교대로 출동시켜 감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 4시 24분경 일본 해양조사선이 우리 측 EEZ를 벗어난 것을 확인하였고 우리 측 EEZ에서 다시 해양과학조사 활동을 벌일 것을 대비하여 감시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해경은 해양조사가 시작되면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간에 상관없이 감시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낮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아서 논란입니다. 이 운전자 음주운전 전력도 있었는데요. 유족들은 검찰 구형보다도 약한 처벌이라며 오열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낮 인도에 흰색 차량이 올라와 있고 가로등은 쓰러져 있습니다. 지난해 9월 50대 김모 씨가 몰던 차량이 들이받은 가로등이 인도에 서 있던 6살 이모군을 덮쳤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군은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운전자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4%, 오후 3시 반이었는데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법원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사고 직후 반성문을 적어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10년보다도 형량이 낮아졌다며 오열했습니다. 아무리 없는 아기가 죽었다. 음주운전이 예방이 안 되는 게 이런 판결 때문에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차량이 인도를 침범한 데다 운전자가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어 대법원 양형 기준을 감안하더라도 최대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재판부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위험운전치사에 대해서 기존 판결례를 어느 정도 구속되다 보니까 또 양형 기준에 구속되다 보니까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에서 집계된 음주 교통사고는 2019년 같은 기간보다 8.5% 늘어난 1,921건이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큰 도로에는 눈이 대부분 녹았지만 이 도보에는 여전히 눈이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서초대로의 모습인데요. 이면도로에는 여전히 살얼음이 끼어 있는 곳이 있어서 오늘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 그래프를 살펴보면 오늘 아침 서울 기온 영하 3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게 출발했습니다. 한낮에는 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9도가량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위가 풀리니까 또 대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북서풍을 타고 황사와 초미세먼지가 함께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텐데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 예상되고 이것보다 입자가 더 작아서 우리 몸에 해로운 초미세먼지 농도 또한 전국에서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는 밤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고요.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철원이 영하 11.2도, 대전 영하 3.5도 가리키고 있고요. 강릉이 3.4도, 대구는 영하 4.2도로 어제 아침보다 5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기온이 높습니다. 한낮에도 어제보다 5도에서 7도가량 기온이 높겠는데요. 서울이 9도, 철원 6도 예상되고 전주와 대구가 11도, 광주와 부산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남해안에서는 천문조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 도로 사정 걱정이 좀 됩니다. 주요 도로들은 제설이 잘 됐습니다만 이면도로 같은 데는 어제 내린 눈 때문에 빙판이 꽤 많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교통 상황 경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 나와주세요. 네,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센터입니다. 어제 오후에 내렸던 눈으로 퇴근길 불편이 많았었는데요. 다행히 빠르게 제설 작업이 완료가 되면서 어제 통제됐었던 관악구 난곡로까지 해제가 됐습니다. 간선도로 중 강변북로 구리
모습입니다. 가양대교와 서강대교 사이로 출근길 시작됐습니다. 올림픽대로 여의교 남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양방향 모두 눈으로 인한 불편함은 없습니다. 서초대로 교대역과 대법원 사이 구간 인도상에는 눈이 쌓인 모습인데요. 교통 상황은 원활한 상황입니다. 헌릉로, 영곡 로터리와 세곡 사거리 구간으로도 제설 작업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분당 수소로 탄천 1교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는 고장차가 서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아직 주택가 이면도로나 인도상으로는 미끄럼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다행히 기온이 오르고 있어 퇴근길은 좀 더 안전하게 가실 수 있겠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이 사업주의 책임을 엄하게 묻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뿐만 아니라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이 돼서 이른바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벌 수위를 놓고는 논란이 많았는데요. 대법원이 이번에 양형 기준을 대폭 높여서 제시를 했습니다. 사업주에게 많게는 징역 10년 이상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가 법을 어겨 노동자가 숨질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 기준은 기본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 그쳐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다는 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새 기준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기본 권고 형량이 1년에서 2년 6개월로 상향되고 감경 또는 가중 요인을 적용한 형량도 늘렸습니다. 5년 내 재범을 저지르거나 유사 사고가 반복된 경우 또 다수의 피해자가 나온 경우를 새로 추가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탁금을 내면 형량을 덜어주던 것 역시 제외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고 자수와 내부 고발을 특별 감경 사유에 포함시켜 수사 협조 등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고형량 범위를 상향한 것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 여전히 전체 형량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이고요. 양형위원회는 다음 달 공청회를 거친 뒤 오는 3월 말 새 양형 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방역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졌는데요. 전 세계 기업들도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CES에는 어떤 신기술들이 나왔을까요? 임주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작은 로봇이 방 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꼼꼼히 푸른 빛을 비춥니다. 자외선 살균 램프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없애는 겁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스스로 장애물도 피해 다닙니다. 이 로봇은 공간에 맞게 직접 소독약을 뿌리고 고온 살균 작업도 해냅니다. 사람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을 줄여주는 방역 로봇들입니다. 개인의 건강 관리를 직접 챙기는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You've been on your computer too long. How about stretching and taking a short break? 국내 기업들도 앞다퉈 신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집중을 돕고 밤에는 숙면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조명부터 병원에 가지 않고도 간단하게 폐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등은 이번 CES에서 혁신상을 휩쓸었습니다. 홈 헬스케어 쪽으로 점점 이동함에 따라 큰 장치들이 소형화되고 있고 가정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로봇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경연장으로 변모한 헬스케어 산업. 오는 2025년이면 시장 규모가 6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될 만큼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5조 원의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가 집행되었고요. 1,0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집행된 메가 딜도 40건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미래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떠오른 헬스케어 시장을 놓고 신기술로 무장한 전 세계 기업들의 주도권 싸움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 미만이라 규정상 과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규칙적인 주야간 교대 근무 등 과중한 업무를 했다면 과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9년 대우조선해양에 용접 담당으로 들어간 A씨. 낮 8시간, 밤 7시간씩 주 야간을 교대하며 주 4일 일하는 게 기본적인 근무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A씨의 한 주 야간 근무는 10시간에서 40시간에 이르기까지 들쭉날쭉했습니다. A씨는 2016년 사흘 연속 하루 10시간씩 야간 근무를 한 뒤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급성 심근염으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하급심의 판단이었습니다. A씨의 업무 시간이 주당 45시간 남짓이어서 고용노동부 규정상 과로 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A씨가 만 37세의 건강한 성인 남성으로 평소 특별한 질환이 없었고 업무상 요인 외에는 사망 요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A씨의 업무가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렵고 육체적 강도가 높은 교대제여서 업무 부담이 크다며 A씨가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하다 초기 감염의 악화로 숨졌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규정한 업무 시간 역시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불규칙적으로 계속되는 주야간 교대 근무는 질병의 발병 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무 시간이 일주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수돗물을 전기 분해해서 살균수를 만든다는 전해수기의 성능이 미흡하다는 소비자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업체들은 99% 이상 살균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 살균력은 최대 30%에 그쳤고 오히려 세균이 늘어난 제품도 있었다는 실험 결과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연소독제라 불리며 관심을 끌고 있는 전해수기입니다. 수돗물을 전기분해해 살균수를 만드는 제품입니다. 육아용품과 주방 등에 뿌리면 99% 이상 살균 효과가 있다고 업체들은 광고하고 있습니다. 아기 용품은 거의 매일같이 소독을 하고 마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나갔다 올 때마다 한 번씩 뿌려주고 외투도 마찬가지고 실생활에서 사용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전해수기 살균수의 실제 살균 효과를 검사해봤더니 대장균은 최대 35%, 황색 포도상구균은 32%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세균이 늘어난 제품도 있었습니다. 살균 유효 성분 역시 1리터에 2mg 이하로 나타나 일반 살균소독제 기준치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용도를 거짓으로 알린 제품도 상당수였습니다. 전해수기 생성 성분은 손소독제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조사 대상 제품의 절반 가까이가 손소독제로 쓸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동물용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반려동물용 살균제로 광고한 제품도 80%나 됐습니다. 살생물 제품에는 무독성, 환경, 자연 친화적 등의 표현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9개 제품이 이와 유사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전해수기 제조 판매자에게 소비자가 잘못 알 수 있는 광고 내용을 고치도록 권고했고 관계 당국엔 감독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세종시가 급격히 늘고 있는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 폐기물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발생량이 처리량의 3배에 달하고 있어서 한 해에만 10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이몽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의 한 폐기물 처리 시설, 생활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소각 용량을 크게 넘겨 위탁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쓰레기들입니다. 세종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최근 음식물을 포함한 폐기물 배출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16년 하루 99톤에서 지난해 188톤으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고 2030년에는 300톤을 넘길 전망입니다. 문제는 자치단체의 처리 용량 부족으로 폐기물 68%가량을 위탁 처리한다는 겁니다. 지난 한 해에만 85억 원의 위탁비를 지출하는 등 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 지역의 반대로
처리 시설을 지을 친환경 종합타운 1차 공모가 실패하고 다음 달까지 재공모를 해야 할 처지입니다. 처리 시설이 지금 부족한 상황으로 매년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니까 자체 처리 시설이 시급하게 설치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신도시 중앙공원 지하에 첨단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처리 시설을 조성하고 지상에는 종합 운동장을 조성해 관광 명소로 삼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금 뭐 동의서도 받을 필요가 없고요. 토지를 매입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가장 좋은 적지는 그 세종시 중앙공원 내에 있는 그 여여부지.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에 필요한 기간만 5년.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대비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임홍렬입니다. 최근 보름 동안 북극 한파가 몰아쳤던 강원도 산골마을에선 물 부족 현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심의 수도관은 얼어 터졌고 산골마을의 취수원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보도에 하초희 기자입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산골마을의 한 가정집입니다. 화장실에서도 주방에서도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양치 화장실, 주방은 해먹지 못하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매일 옆집에 가서 물 매일 빌려오는 거죠. 이 마을은 평소엔 마을 공용 물탱크에 계곡물을 받아 써왔습니다. 그런데 날이 추워지면서 물이 조금씩 부족해지더니 지난주부턴 물 흐름이 아예 끊겼습니다. 이곳이 마을 생활용 수와 식수를 공급하는 계곡입니다. 이 물이 흘러서 마을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시청에서 비상급수 지원에 나섰습니다. 매일 한두 번씩 탱크에 물을 채워줍니다. 하지만 하루 공급량은 5톤에서 10톤 정도. 아끼고 아껴도 40여 가구의 주민들이 나눠 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빨래도 못해 있고 어떤 데 세수도 못하고 살아. 아유 진짜 너무 아주 불편해요. 물이 안 나와서. 최근 강원도엔 산간이나 도심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물 부족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름 동안 한파가 계속되면서 수도관이나 취수원이 얼어버린 탓입니다. 급수 지원 요청이 지금 쇄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이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를 따라가기가 좀 힘들 정도로 매서운 한파에 물까지 부족해진 산골마을 주민들은 어느 해보다 더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수요일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어제 오후에 내려도 눈으로 퇴근길 불편이 많았었는데요. 다행히 어제 빠른 제설 작업으로 어제 저녁 7시 전후 통제됐었던 관악 난곡로까지 해제가 됐습니다. 간선도로 중 강변북로 구리 방면입니다. 가양대교와 서강대교 사이 출근길 시작됐습니다. 올림픽대로 여의교 남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양방향 모두 눈으로 인한 불편함은 없습니다. 서초대로 교대역과 대법원 사이 구간 인도상에는 눈이 쌓인 모습인데요. 교통 상황은 원활한 모습입니다. 눈이 쌓인 나무 아래 경부고속도로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 나들목 쪽으로 이동량이 빠르게 늘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묵동에서 종암 분기점 차간격 주의하시며 차량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택가 이면도로나 인도상으로는 미끄럼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다행히 기온이 오르고 있어 퇴근길은 좀 더 안전하게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백신 접종 준비도 점차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구성돼 컨트롤타워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세부적인 접종 계획은 이달 중에 확정돼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 국민 무료 접종을 목표로 현재 구체적인 접종 순서와 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은 의료기관 종사자와 50세 이상 성인 등 대략 3,200만에서 3,6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19세에서 49세 성인도 이르면 7월부터는 접종이 가능할 거란 설명입니다. 백신 수송은 우리도 해외처럼 군 당국이 맡게 될 전망인데 반입부터 의료기관 전달까지 수송 업무에는 군병력이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종류와 접종 횟수, 보관 방식이 서로 달라 치밀한 사전 계획이 필수입니다. 미국에선 사전 계획 미비 등으로 배포한 백신의 접종률이 30%에 머무는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백신의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안전하면서도 신속한 접종이 가능한 체계와 환경 마련을 강조합니다. 정부가 이미 확보한 5,600만 명분의 백신 외에 추가 도입 계획을 밝힌 것은 이런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잘못된 정보나 악성 소문이 확산하는 이른바 인포데믹을 차단하는 것도 선결 과제로 꼽힙니다. 백신 접종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를 얻는 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한 해외 각국을 보면 백신 접종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사전에 얼마나 치밀하게 접종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그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론 백신 접종이 시작됐음에도 여전히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해외 각국의 사례는 반면교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차질 없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더라도 집단 면역은 올 연말에나 가능한 만큼 당분간은 철저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우리의 백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어가면서 차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 시각 서울 서초대로의 모습인데요. 큰 도로의 눈은 대부분 녹았지만 여전히 도보에는 눈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면 도로에는 살얼음이 끼어 있는 곳도 있으니까요. 평소보다 조금 속도를 낮춰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기온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확실히 어제보다 추위는 덜합니다. 어제보다 6도가량 기온이 높고요. 평년 기온도 3도가량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 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9도가량 기온이 높겠고 평년 기온도 크게 웃돌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추위가 물러나니까 또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북서풍을 타고 황사와 초미세먼지가 계속 유입되면서 오늘 전국의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 초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또 밤에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는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서 가시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일부 지역은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가 남아있을 수 있겠고요. 오늘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끼겠지만 강원 영서에는 낮 동안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은 며칠째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4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높게 출발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9도, 대전 10도 가리키고요. 한낮에는 광주가 12도, 부산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